북한에서 한국을 따라잡아 보겠다고 발사했다 처참하게 서해로 추락했던 북한의 의성 발사체. 잔해들의 인양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상당한 파편들을 건져내 북한의 ICBM 기술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 당국에서 인양된 북한의 우주 발사체를 분석한 끝에 러시아제 핵미사일의 로켓 부품을 찾아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을 거부하고 있었던 한국의 정책이 바뀔 수도 있을 거라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누리호의 성공에 위기감을 느낀 북한에서 자신들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 발사체를 급하게 발사했었는데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의 발사체는 서해도 벗어나지 못하고 어청도 서방 200여 km 해상에 추락하며 북한의 발사체 기술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었습니다. 이후 북한의 발사체를 확보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우리 해군이 긴급하게 출동하여 표류 중이던 북한 발사체 잔해를 수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에도 수색 및 인양 작업은 계속되었고 6월 16일 북한 발사체 천리마일호의 이 단부 인양에 성공하며 북한 로켓 기술을 분석할 중대한 단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8일 군 당국에서 인양된 이 단부를 분해하던 도중 엔진의 핵심 구성품인 터보펌프들 찾아냈다고 발표했는데요. 군 관계자는 이 단 동체 내부에서 백두산 계열 엔진의 터보펌프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며 미국 군 정보당국과 함께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터보펌프란 액체 연료를 로켓 엔진에 공급하는 엔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핵심 부품으로 개발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기에 북한의 ICBM 기술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군 당국은 잔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천리마일형이라고 명명한 이번 발사체가 러시아에서 개발한 추력 90TF급 RD-250 엔진을 역설계한 백두산 계열 엔진을 한 단계 더 개량한 신형 엔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RD-250 엔진은 세계 역사상 최대의 핵미사일 SS-18 사탄 ICBM에 사용되었던 엔진으로, 즉 러시아의 ICBM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인양된 동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발사체가 러시아 부품을 대량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무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과 기술을 팔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발사체 인양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전밀 부품 제작 능력이 매우 떨어져 주요 부품은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북한에서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 쏘아 올렸던 미사일들이 모두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으로 만들어져 왔다는 것이죠. 터보펌프와 발사체의 본격적인 분해 분석에 들어간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기술을 제공했다는 명명백백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사체 개발에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반쯤은 확신하고 있었고, 이번 북한 발사체 인양으로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UN 안보리에 제소할 수 있는 증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대북 제재안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물증이 발견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을 빌미로 우리나라를 압박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었는데요. 반대로 심각한 궁지에 몰린 푸틴이 한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외교 마찰을 우려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거센 압력이 가해졌고, 이에 미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33만 발의 포탄을 지원하며 러시아의 체면을 지켜주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4월 미국 국방부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문서가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한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간주하여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국을 협박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번 발사체 인양으로 러시아에서 뒷구멍으로 북한을 지원해놓고 앞에서 한국을 상대로 큰소리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립을 지키고 있던 한국이 돌아서 막강한 방산 능력으로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다면 러시아를 무너뜨릴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적을 늘려선 안 되는 푸틴 입장에선 한국의 본격적인 무기 지원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번 북한 발사체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엮여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 발사체 추락 당시 우리 해군과 함께 중국 해군 역시 북한 발사체 인양을 위해 출동했었고,
지금도 우리 군이 수색하고 있는 해역을 어슬렁거리며 한국군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발사체 낙하 지점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의 중간 지점인 공해이기에 중국 군함도 항행하는 것이 가능한 곳으로 발사체를 먼저 건지는 쪽에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한국군이 먼저 도착해서 인양을 진행했었지만 자칫하면 북한의 로켓 파편을 둘러싸고 양측 해군이 대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북한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 해군이 인양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굳이 중국에서 해군을 동원하여 몇 주째 수색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인공위성에 중국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중국 해군이 우리 해군의 인양 작업을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8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 시험을 거쳤다며 서울과 인천 일대를 촬영한 흑백 위성 사진을 공개했었는데요. 그 수준이 너무 조악해 일반 상업위성으로 촬영한 것만 못하다고 전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됐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인공위성이라면 발사에 성공하는 게 더 손해가 될 지경이었죠. 의성 전문가들은 북한 의성의 수준이 민간 의성만도 못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한반도 안보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을 북한에서 다른 나라들의 비웃음에도 의성 발사를 감행한 것은 그 사이에 북한 정찰 위성에 눈에 띌 만한 기술적 발전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단시간에 인공위성 기술을 발전시켰을 리 없으니 답은 중국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밖에 없는데요. 중국 정찰위성은 미국의 정찰위성에 맞먹는 상당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의성 기술력이 들어간 북한 의성이라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상당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죠. 이 역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대북 제재안을 어겼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중국 해군이 먼저 인공위성을 건전에 은폐하기 위해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 해군이 추락한 북한 의성 만리경 1호로 추정되는 잔해를 인양해 국방과학연구소로 옮겼다는 희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군 당국에서 해당 물체는 인공위성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잔해를 인양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았으며 해당 잔해가 발사체의 어떤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의문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군이 잔해 수색, 분석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 고심 중이라는 소식이 군 관계자를 통해 전해져 군에서 의도적으로 인양 결과를 은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추후 건져낸 잔해 분석이 끝나더라도 상당 기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기밀로 가지고 있으며 대응책을 구상하고 중국을 압박할 거래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 있다 판단했다는 것이죠. 북한과 중국에서 눈에 불을 켜고 한국의 발사체 인양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명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북한에 넘어간 중국, 러시아 기술을 속속들이 파헤칠 수 있다면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한국이 참고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싶기도 한데요. 얼마 전 러시아에서 진행된 프리고진의 쿠데타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번 사건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푸틴의 동제력이 모래성과 같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서방 정보기관들은 푸틴의 실각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쿠데타로 인한 전선의 공백을 틈타 우크라이나군은 잃어버린 영토들 상당히 수복할 수 있었는데요. 전쟁의 끝이 가시화된 지금 막대한 전후 복구 사업에 발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크라이나에 투자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사업의 규모는 7,500억 달러, 하나로 약 972조 원 가량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이 선정된다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건설 실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전후복구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한국이 조금 더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선다면 전후 상당한 생색내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무역이 끊길 수 있다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러시아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0.9%,
수입 비중은 2.1%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 러시아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전체의 0.2%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로 동유럽 국가들과 교역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한국 경제에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에 무기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협박하는 것도 이번 발사체 인양으로 이미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협박할 소재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푸틴이 실각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망가진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 유럽보다 낙감점이 덜할 한국에 매달려야 할 처지입니다. 독재자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나라가 붕괴할 위기에 처한 러시아.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이번 사태로 손에 넣은 패를 활용해 한국에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 언론은 누리호 발사와 관련한 기사를 내면서 미국의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조차 생각하지 못한 미국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러자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주변국이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핵 개발을 비롯해서 온갖 제한이란 제한은 모두 하고 있는 미국 당국이며 이러한 상황은 최근 한국이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있다는 작금의 현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IRA와 반도체 과학법만 보더라도 한국에 엄청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마음대로 수출할 수도 없게 하고 미정부 보조금은 미국 회사에 유리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미국 언론의 발표와 이번 누리호 발사 과정 등에서 주변국들은 크게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의 채널에서는 각각 다른 이유로 미국의 태도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왜 미국의 태도는 주변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으며 한국의 반응도 다소 심상치 않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누리호는 인공위성 택배 서비스라는 의미가 강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순수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골자가 주요 내용으로 한국 당국이 홍보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는 다른 해석이 미 언론을 비롯 다른 채널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선 인공위성 배달 서비스라는 것은 실제 맞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를 위해서 국내의 복수의 업체가 위성 고객으로 자신들의 의성을 탑재했으며 KAIST 등에서 개발된 의성들은 성공적으로 분리된 뒤 한국에 신호를 보내면서 좋은 의미를 안겨줬습니다. 인공위성이 성공적으로 분리되는 화면이 송출되었고 이는 한국의 독보적 기술력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의성을 대신 발사해주는 분야가 큰 사업이므로 일본과 경쟁체제에 들어간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선진국들은 비싸고 중국과 러시아는 꺼려지니 보다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이렇게 되려면 발사 성공률도 좋아야 하고 비용도 저렴해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97%의 발사 성공률을 지금까지 보였는데 최근 H3 로켓은 연달아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누리호는 연구원들이 모여서 밤새 작업하면서 아침에 원인을 찾아내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만 일본은 발사 실패 원인을 아직도 찾지 못하며 발사 실패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의성에만 초점이 맞춰 있는 로켓 발사를 미국에선 다르게 해석합니다. 미국의 디펜스 호라이즌 매거진은 한국이 누리호 발사를 성공했다며 보도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고체연료 발사체를 우선적으로 거론하면서 다소 논란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 매체는 한국의 국방부가 누리호는 물론이고 고체연료 발사체 이후 발표에 주목했습니다. 국방부는 비행시험 전 발사 경로와 관련이 있는 영공과 해상에는 안전 조치를 했지만 군사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모든 국민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분명 우주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군사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에 관해서 이미 전세계 언론들은 한 차례 의구심의 눈빛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앞서 누리호 발사 성공을 하자 아시아의 주요 언론인 SCMP는 한국이 벌써 로켓을 성공했다는 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진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인데 무슨 지침해제가 되자마자 또 발사했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가 불과 2020부터 21년도에 걸쳐 이뤄졌다는 것이고 또한 이번 시험은 올해 3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추진시험에 처음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불과 9개월 만이며 앞서 작년 7월에는 고체연료 추진기관에 대한 연소시험에 성공한 바도 있습니다. 앞서 2021년 5월 21일 미국 의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사일 지침 종료가 되었는데 7월에 연소시험, 이듬해 3월에 1차 시험 그리고 나서 12월에 최종 시험을 한 것입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이게 말이 되냐면서 사실상 먼저 한국이 관련 기술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관련 로켓 기술은 전 세계에서 7개국 정도만 성공했을 정도로 개발 기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은 국방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시험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보여준다는데요.
이날 시험에서는 첫 시험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형 고체 추진기관, 페어링 분리, 단 분리, 상단부, 어퍼 스테이지, 자세 제어 기술을 확인했으며 추가 기술 검증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개발이 상당히 진행돼 이런 속도라면 내년 중에 1단을 포함해 의성을 탑재한 채로 시험 발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실상 이미 개발해놓은 수준이라 의심받는 이유인데요. 일각에선 미사일 지침 종료로 국방부와 애드 주도로 개발의 속도가 붙은 데 따른 결과물이라고는 했지만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기관은 소형 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 발사체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대로 착착 몇 개월간으로 개발 가능하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분명한 이득이며 효과가 있는 것이 액체연료 추진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간단한 구조여서 대량 생산도 쉬우며 또 액체연료와 달리 사전에 주입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고체 추진 기술로 소형 위성 또는 초소형 위성을 다수 발사해 군집 위성을 운용하면 한반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는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TEL 등 북한 전력의 움직임을 손금 보듯 파악해 킬체인 위 핵심인 탐지와 조기경보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고 민간의 기술 이전 시 관련 산업의 파급 효과도 생기는 것이죠. 각종 의성을 이용하는 업체들을 비롯해 이제 다양한 기업들의 우주산업에 널리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주항공 분야 말고도 역시 외신의 눈은 이것이 과연 우주항공 분야만일 것인가라는 것이죠. 특히 미국 매체는 미국에서 한국의 로켓 발사 성공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눈으로 본다 했는데요. 디펜스 매거진은 한국의 미사일이 개발된다면 이는 중국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3터부터 4000km까지 커버하는 ICBM으로 현무4가 답재가 가능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에서 중국을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미국에서 지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31년경에는 ICBM을 완성하게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유의를 위해서 미사일 지침 해제를 했으며 중국 방어라인을 형성했다 의견도 있는데 원래 미국에서는 2024년에 고체 로켓 발사를 한국이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한국은 심지어 2023년 초에 성공했고 이는 미국조차 몰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보를 미국은 오히려 흐뭇해하며 자국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에서는 당연히 경계를 하고 일본조차 불만에 휩싸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일본 일부 채널에서는 북한에서 최근 한국을 도발했고 한국은 하필 지금 고체연료 발사체를 썼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만 한국의 우주항공 개발뿐만 아닌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고라고 한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은 군사 대국화를 선언하면서 한반도에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동의는 필요가 없고 북한이 도발하면 일본 마음대로 미사일을 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발사체는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보유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실제 지난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에 홍콩 SCMP는 한국의 ICBM을 보유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군사 미사일 발사가 아닌 우주함공 발사체라고 했지만 각국의 해석이 달랐던 것이죠. 일본 일부 채널에서는 침통한 분위기도 이어지는데 지금 의성이냐 미사일이냐 문제가 아니다 라면서 한국은 이미 고체 연료 발사체로 사실상 ICBM을 확보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탄식을 자아낸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할 예정이고 이에 예산을 엄청나게 증강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야당에서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그 미사일은 40년 전에 나온 토마호크 미사일입니다. 물론 토마호크는 걸프전을 비롯해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활약하는 잘 개발된 중장거리용 타격체계이지만 미국에서는 일본의 사을 비롯해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씌우며 미사일을 핀 중장거리용 타격체계이지만 일본에서는 극초음속이나 다양한 미사일 체계가 등장하는 와중에 9세대 미사일을 수입해야 하는 게 못마땅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국방비 증강 이후 크게 떨어졌는데요. 일본에서 국방비 증강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증세를 해야 하는 방법밖에는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일본의 국가재정은 빚더미에다가 고금리로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기에 더 이상 일본은 빚을 내어 국방비를 증강시킬 수 없어 이것이 소비세 증가나 연금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막상 군비 증강을 한다고 해도 결국 미국의 재고 소진용 군비 증강이 되는 상황이며 뒤늦게 한국처럼 방산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산업체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한국은 나토의 상당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고 이제 ICBM까지 완료했다는 것에 망연자실한 것이죠. 일각에서는 한국 고체연료 발사체 타임테이블을 보면 사실상 이미 해놓은 수준이라 말하면서 한국도 이제 항공우주 분야는 물론 군사위성에 더해 미사일 기술이 정점을 향해 간다고 전합니다. 실제 고체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한국의 전술핵급 미사일 현무와 결합을 하게 되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훨씬 많은 선택지를 갖는데 이는 결국 전쟁 억지력과 연결이 되는 맥락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오지만 갈수록 한국도 손에 들고 있는 무기가 많아지게 되므로 예전과 같은 도발은 더욱 감행하기 어려워지며 러시아, 중국 등이 둘러싸인 화약고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러한 행보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당연히 추진되고 이행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동북아의 안보가 의중해지는 시기에 한국이 상공에 쏘아올린 행적은 주변국에 큰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선진국은 바로 미국과 독일이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천조국으로 불리우는 지원국가이며 독일은 유럽의 경제 리더이자 기술 강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도 불구하고 막상 미국과 독일 현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사뭇 다른데요. 그들은 유독 하나같이 한국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한국을 벗어나는 것은 오판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최근 글로벌 사회가 훨씬 혼란스러운 국면에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수십 년간 현지에서 살고 있는 한국 출신 교포 등 현지인들의 말인데 개발도상국이나 한국보다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국가들에서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최근 사람들이 선망하는 국가들에서조차 더욱더 이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살기 어렵다는 말이 있으며 최근 수년간 부동산 폭등을 비롯해 출산을 저하 등 문제도 많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현지인들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독일 등 강대국들에서 왜 한국에 평생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6가지의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보다 심각한 부동산 문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의 부동산 폭등으로 한국에 살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한국의 부동산 상승률은 OECD 국가 중에도 수년간 상위권에 달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막상 미국과 독일에 거주하기에는 부동산 비용이 한국과 비교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헬조선 부동산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이주자로서 거주 비용은 감당이 힘들 정도라는 것이죠. 당장 미국에 가면 렌트를 해야 하는데 올해 들어서 미국 대도시 10곳에서는 평균 30%가 폭등했습니다. 본래 LA나 뉴욕 등에서 평균적으로 2터부터 3,000달러를 주면 살 수 있는 괜찮은 동네 2베드룸의 경우에 3터부터 4.000달러 선으로 올라 최소한 월 500만원 이상의 지출이 나가며 한국과는 비교조차 안됩니다. 저렴하게 살기 위해서는 낙후되고 치안이 불만한 곳을 찾아 거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런저런 생활비를 더한다면 주요 도시에서 중산층으로 살려면 매월 10,000달러는 최소 수입이 돼야 합니다. 그것도 세금으로 떼는 게 많아서 한국보다 실수령액은 더욱 낮은 것으로 말려진 것입니다. 독일도 베를린 주택월세는 5년간 40% 이상 급등했고 이주자들은 더 좋은 매물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막상 삭막하다고 비판을 받는 한국의 아파트는 정작 외국에서 생활하다면 그렇게 그립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효율적이고 쾌적함을 준 아파트 생활에 비해 미국, 독일 현지에는 낙후된 주택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 지내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 주거 환경이 낫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2. 한국보다 행정처리 시스템이 불편.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막상 다음과 같은 상황은 현지에서 거주에 큰 고민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에게는 이민자는 처음 1년을 잘 버티세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초반에 고비일가 찾아온다는데요. 바로 그것이 각종 행정 시스템으로 이민자들에게 여권이나 주민등록 등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지만 해외에 이주하자마자 한국인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시스템보다 낙후된 그들의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한 현지인은 여권을 받는데 6개월이 걸렸고 그 때문에 여행조차 제대로 못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경우 여권이 빠르면 3일이면 발급되기도 하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학업 문제로 관공서를 방문했다는 한 유학생은 공무원들은 거의 일을 안 하고 있는 수준이라 묘사합니다. 3번이나 방문했는데 직원들과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업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구분이 안 됐다며 자신이 크게 화를 내면서 강하게 어필하자 그제서야 간신히 업무가 진행되었다고 전합니다. 한 독일 직장인은 간단한 서류를 발급받는데도 직장에서 반자를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마저 사무실 오픈하는 시간에 맞춰서 줄을 서야 그날의 일을 간신히 맞출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삼삼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해외 관공서에는 비효율과 느린 처리가 비일비재한다는 것이죠. 반면 유엔은 전 세계 전자정부 시스템을 평가했는데 한국은 온라인 참여율 1위, 발전 가능성 2위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각종 문서를 발급받으러 관공서에 직접 가는 경우는 잘 없는 편으로 온라인 업무가 보편화되었고, 민원을 진행할 때도 콜센터에만 전화해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지만 이런 나라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3. 배달 음식과 비싼 외식 비용. 현재 전 세계적인 불가 폭등으로 한국도 외식하기가 두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가가 치솟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한국과 또 다른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최근 한국에 거주하던 많은 사람들이 미국 등에서 배달 음식에 큰 물편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40분 만에 음식이 오면 좀 늦게 왔다는 기분인데 미국은 보통은 40분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마저도 늦어서 치타 배달이니 로켓 배달이니 기존 배달보다 더 빠른 배달도 나눠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살다가 미국이나 독일 등 다소 느린 문화권에 가면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식을 나가면 팀 문화까지 있어서 음식값의 20% 정도를 더 지출해야 하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루 세 끼 먹는 시간이 많기에 가장 먼저 한국의 배달 음식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4. 병원의 처리 속도. 해외에서 병원이 비싸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현지인들은 역시 속도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독일에서 한국 아내와 결혼해 한국을 방문한 호프만 씨는 한국에서 기절할 경험을 했다는데요. 아내가 소아과를 당일 아무런 예약도 없이 방문하자 예약 없이 방문한다는 것에 일단 놀랐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예약 없이 방문하면 문전박대당하며 그것도 응급실이 아닌 이상 최소한 2주 전엔 전화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진찰받으려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프만 씨는 정말로 놀란 게 있는데 병원에 가서 단 10분만 기다린 뒤 1분 만에 진료가 끝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 아내는 독일 남편이 무슨 병원이 이렇게 진료가 성의가 없냐고 물평을 할 줄 알았습니다만, 정반대로 남편 호프만 미는 박수를 치면서 한국이 최고다라는 말을 하루 종일 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예약을 하고 병원에 가도 앉아서 두세 시간 기다리는 적도 부지기수고 진료도 매우 길게 봅니다. 보통 의사와 안 와서 20분 넘게 상담을 하며 그렇다고 약을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즉각적으로 진료받고 나온 것은 신세계라는 것이죠. 물론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고 면밀하게 관찰하며 병의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독일은 의사가 매우 다정하고 친절하지만 둘 중에 고르라면 무조건 한국이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혹은 노후에는 병원만큼은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 나가면 병원에 가려면 별것도 아닌 진료라도 한국에 비해 엄청난 각오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교포 AMI는 미국에 사는 무슨 질병인지 끝까지 말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말합니다. 미국 의사들은 신중한 것은 좋지만 도대체 병원에 왜 가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3시간 기다려 진료를 받았고 오래 상담을 했지만 한 달 뒤에나 감기였다고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용 문제로 많은 경우 불임 부부를 비롯해 지과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험이 안 되더라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해서 잠시 입국하겠다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5. 한국. 아직 선진국 대접 못 받는다. 막상 현지에서 아직 한국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유엔 무역기구에서 인정하는 섭진국으로 공식 입성하면서 오피션 선진국 그룹에 편성됐습니다. 이 선진국에 포함되었다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보수적인 선진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경제는 물론이고 군사, 국가 간 교류에 있어서도 같은 부류로서 대우해주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막상 현지에서는 아직 한국이 제대로 그 선진국 그룹의 대접을 못 받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를 가장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비자 문제로 여전히 비자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유럽 출신 국가들의 비자는 한국에 비해 쉽게 허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영국인들이 미국의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은 한국 대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영연방 국가나 유럽 국가들은 각종 비자가 상대적으로 원활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 누적된 불체자 수도 많고 입국 심사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여전히 우대를 못 받는다는 의견입니다. 뉴욕에서 한국인 회계법인에서 일한다는 KMI는 여전히 한국인은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회계 쌓이며 미국에서 수입도 좋은 편이고 중산층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방인의 느낌이 여전하며 알게 모르게 자별이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인데 한 독일 이민자 부부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부부가 동행해야 하는데 아내 혼자 전철을 탔다가 험한 일을 당한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신문지상에 항상 다뤄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이러한 상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이민자들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한국의 치마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민자들은 한국에서 그런 문제를 겪지 않고 있으며 밤거리를 돌아다녀도 대중교통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한국은 비교도 안 되게 안전하다는 평가입니다. 또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은 국토가 좁아서 매우 매력적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최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여기민 오는 사람들의 하나 같은 이야기는 국토가 왜 넓어야 하냐는 것이죠. 이는 다소 당혹스러운 말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국력은 땅 넓이로 인식되어 온 게 공공연한 사실이며 국토가 넓으면 그 가운데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제 러시아, 미국은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넓은 영토를 탐색하다 보면 자원, 희귀광불, 또한 진귀한 관광자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옛날부터 전쟁을 벌이고 아직까지도 영토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왜 넓은 영토가 필요 없냔 것이죠. 그러나 철저히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본 시각에서는 한국과 같은 밀집된 작은 국가가 좋다는 겁니다. 특히 세대를 거듭하고 최근의 MZ세대들은 쾌적함과 효율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디지털 세대로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현 세계가 재밌어야 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책으로 오랜 시간 정적으로 즐거워하던 그런 세대가 아닌 감각적 즐거움이 중요한 세대이죠. 미국 주요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것도 점점 인간이 원하는 방향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국토가 넓은 것은 오히려 개인의 즐거움에 큰 방해가 되는 요소라는 해석입니다. 연어 잡이도 하루 이틀이지 캐나다에서 보통 짧은 이동은 1터부터 2시간 정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넓은 영토 가운데 거의 7터부터 80% 정도는 토론토나 밴쿠버에만 살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500명 정도로 알려졌지만 캐나다는 현재 많이 늘어난 게 4명입니다. 캐나다 중부 어느 시골 도시에 산다고 하면 사실상 사람 자재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활한 영토와 적은 인구는 매우 중요한 변화를 도시에 일으키게 되는데요. 바로 도시 자재가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으로 20년 전과 지금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태어났을 때부터 캐나다에 자란 본토인들은 그런 게 당연하기에 별로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에 살다가 캐나다로 간 수많은 사람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서울은 작년과 올해가 다르며 갈수록 빠른 변화와 엄청난 인구 밀도에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도시 생활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한국은 여러 가지가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도시가 싫다면 한두 달 시간을 내어 제주도나 속초 등에서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달 살기라는 개념은 바로 미국인들이 캐나다에 여행 갈 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미국 뉴요커들도 도시 생활에 쩌들어 있을 때 캐나다에서 한 달 살기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 그들이 캐나다에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은 캐나다는 딱 한 달 살기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국토가 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 싱가포르에 여행을 간 한국인은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는 넓이가 부산 정도이며 말 그대로 도시국가라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당연히 배달 문화도 발달해 있고 교통 등 여러 가지 편리해서 한국인이 많이 가는 관광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막상 배달은 한국보다 다소 느린 점이 있는데 한국보다 체감상 절반 정도는 느리다는 겁니다. 한국은 주문만 하면 오토바이를 비롯해 다양한 배달 수단으로 때로는 10분 내에 배달이 이뤄지지만 극히 일부 지역과 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처럼 10분대 배달을 끊는 곳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최근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전 세계 2위에서 30위권으로 추락했다는 기사가 나왔으며 물론 한국의 5G 서비스는 개선돼야 마땅하지만 실제 여전히 한국이 빠르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막상 해외에 나가면 빠른 지역에서만 빠르고 평균을 한국을 이기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는 한국이 좁은 곳에 촘촘히 박힌 기지국 때문으로 LTE만큼은 절대 다른 나라에 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어가며 서로의 소식과 많은 것을 공유하면서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현지에 간 한국인들은 너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을 떠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말을 합니다.
또한 그동안 한국이 매우 발전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한국에서 버티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주문입니다. 한 이민자는 온라인 커뮤니 2일에서 20년 만에 미국 생활을 접는다며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